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스픽스가 콕 집어드립니다. 스콕스, 스콕스를 안 보면 여러분은 뉴스를 봤더라도 뉴스를 본 게 아닙니다. 제 앞에는 뉴스를 설명해주는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나와 있고요.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쩜 그렇게 애드립을 잘 치냐. 무슨 자기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좀 꼬였어. 그러니까 어쩜 뒤에 이렇게 멋지게 말들을 잘 붙이는지 모르겠어. 아닙니다. 감탄하고 있었어요. 감탄하고 있었어. 아니, 김민아 평론가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꼬인 게 아닙니다. 진행하시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늘 뉴스를 봅니다만은 뉴스를 봐도 사실 그냥 보는 거하고 어떤 맥락을 보면서 맥락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그 전에 봤던 뉴스와 이제 분절된 상태로 생각하는 거랑 또 이게 좀 연결된 맥락을 따라가면서 보는 거랑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텍스트만 들여다보면은 저도 뭐 책 볼 때 그러지만 들여다보다 보면은 거기에 그냥 이렇게 메모리 돼 버리거든요. 한물이 그렇죠. 돼서 다른 게 큰 그림이 보이질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조금 여유를 갖고 뒤로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잘 되려면은 평소에 계속 뉴스를 보면서 이 사안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걸 보시는 여러 분들은 생업이 다 있으신 분들이라 맞습니다. 뉴스를 그렇게 따라갈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뉴스를 그냥 출창 보면서 그냥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생업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론가, 자칭 평론가들. 평론가라고 다 보는 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 근데 그 평론가가 여기서 2명이나 나와서 지금 신문을 얘기하는 그런 소중한 코너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알아주시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이러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희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동접자 숫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빠지지 마시고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여기에 머물러 주십사 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역시 이제 화성의 이 배터리 공장의 이 화재에 대해서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이 새롭게 드러난 사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짚어봐야 될 사실들에 대해서 쭉 썼는데, 어제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회사의 대표 그리고 본부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도 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장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신문이 이런 부분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일보 1면을 보여주시면은 제목이 참사 이틀 전에도 불 공장 자체 종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자기들 스스로가 밝힌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사가 발생하기 그러니까 그 사흘 전이었었죠. 사흘 전에 공장에서 배터리 전해 물질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불이 난 적이 있다. 이런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하듯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걸 숨겼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후가 훨씬 더 클 테니 차라리 고백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는 불과 이틀 전 위험 징후가 있었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그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일면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리셀 공장 2동 1층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당시 불은 작업자가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던 가운데 배터리의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시 작업자들, 이들이라고 하면 아리셀 모회사 에스콘의 박순관 대표, 결국은 이제 아리셀의 대주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리셀 박중원 본부장 등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당시 작업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마무리했고 그때 화재 규모나 종류는 이번 화재 원인과는 다르다. 또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체 종결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근데 이틀 만에 이런 식으로 24일 오전 바로 옆동 3동 건물에서 배터리 결함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거를 보면, 그러니까 사고 전조를 무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여성 근로자의 유족은 한국일보하고 통화해서 숨진 딸과 지난주 통화했는데 공장 내부에 불이 났다, 소화기로 껐다고 말하면서 같이 일하는 남자 근로자가 손에 화상을 입었다, 너무 놀랐다고 말을 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일보가 참사의 원인은 리튬 전지 완제품 35,000개를 작업장 입구에 쌓아놓은 점도 안전 불감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에 리튬을 허가량보다 23배 초과해서 보관하다가 적발돼서 벌금 처분을 받았고 2020년에는 소방시설 작동 불량이 적발돼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안전불감증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근데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데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신문들이 또 다 지적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총체적인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어떤 사고로 이어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중앙일보 사실은 이런 지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중앙일보가 오늘 뭐 일면 제목은 안전기준 없는 리튬 이틀 전에도 터졌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틀 전에도 폭발과 이 화재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제목이 이제 안전기준 없는 리튬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중앙일보 3면 기사가 추가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3면 네. 보여주시면은 예. 폭탄 같은 리튬 특별관리서 빠져 업체 자체 점검으로 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사 이틀 전에도 리튬 전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아리셀 사측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고 지금 정부 차원의 관리 매뉴얼도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관리해야 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아닌 일반 화학물질로 이 리튬이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혹시 리튬 실험해봤어요?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리튬에 대학 대해서. 때 했나?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잖아요. 알칼리 금속은 굉장히 그 뭐랄까 불안정한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수헬, 리베, 붕탄지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수소 헬륨하고 그치 헬륨하고 그다음에 리튬이 들어가거든요. 리튬 있는 거는 조금만 그러니까 우리 전자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히 반응이 일어나는 금속성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폭발성도 강할 수 있고 또 실험하면은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도 굉장히 그 뭐라고 하죠? 산화된다고 하지만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불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실험들도 아마 하셨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별로 뭐 직접 불로 가열하거나 분해하는 것이 아니면 상온에서 산소와 결합해서 발화 가능성이 낮고 물질 자체의 독성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때문에 취급자 안전교육이라든지 정기검사 등의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다라는 거고요. 소방당국의 화학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도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리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진화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지금 분류가 안 돼 있어서 전용 소화기가 지금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화재 당시에 이 이틀 전 화재도 그렇고 또 이 참사 당시에 CCTV에 찍힌 모습도 그렇고 이 CCTV 영상을 보면 직원들이 일반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고 시도하다가 맞아요. 실패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이 확 또 커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보여주는 거고 네. 또 앞서 이제 출입구 쪽에 배터리 35,000개를 박스째 올려놨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 반응성 물질의 취급 저장에 관한 기술 지침을 보면은 리튬 금속을 분리된 방이나 건물에 저장하라고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은 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모로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인 게 동아일보 3면을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3면을 보여주시면은 이게 화성에만 배터리 공장이 18곳이 있다. 네. 소방당국과 업체가 갖고 있는 전용 진화 장비는 없다. 제로다. 예, 맞아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성시에만 18개가 건립이 됐고, 그러니까 그게 1차, 2차 전지 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북 청주에 29개, 경북 구미에 24개, 충북 충주에 16개. 이렇게 일부 산업도시에 밀집해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리셀 공장에 있는 전국 산업단지 등 화성 일대에는 소방당국과 업체 측 모두 전용 진화 장비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한 1차 전지 공장이 84.3%가 연면적 기준 미달로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연면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가지고 그걸 넘어서면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되는데 지금 그 정도 규모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방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튬 전지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1차 전지 업체 비츠로셀의 충남 예산 공장도 2017년 4월 화재로 전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공장과 가까운 아파트 유리창 3, 40개가 파손됐고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또 유해 물질인 아황산가스를 마신 주민들은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비츠로셀은 공장을 재건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해서 특수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 배터리를 옮길 때 사용하는 트레이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소재로 사용하는 등 안전 설비를 대폭 강화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전혀.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화재 예방법상 공장의 경우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근데 아리셀 이 공장은 연면적이 5,530제곱미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제곱미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넓이 아닙니까? 중점 관리 대상일 경우에는 소방 특별조사나 점검을 받게 되는데 아리셀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소화기, 자동 화재 탐지 설비, 피난 유도 등의 이상 여부를 자체 점검해서 그 결과만 보고하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으로 이러한 참사를 막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거고 동아일보 보도에 이 내용대로 하면은 이런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장이 여러 군데가 있다 이미.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것이고. 근데 여기 보면 그게 있어요. 지난해 7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안전성 인증을 받게 하고 성능 시험에서 배터리 제조사의 핵심 부품 결함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전기차 배터리 문제가 자꾸 얘기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배터리 제조 과정 관련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1대 국회에서 열폭주 현상에 대비해 소방훈련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도 1차 전지와 관련한 화재 방지나 안전 강화 법률은 발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는 그나마 무슨 시도라도 하는 거지만 근데 전기차 그렇지. 배터리는 또 2차 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잘못하면 또 이게 1차 전지는 또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는 거여서 지금 배터리와 관련된 제조 과정과 관련된 그러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미 경향신문 1면을 보여주세요. 방금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이 이미 많이 나고 있다. 네. 지금 이런 불 매년 400건 경향신문 제목이 이런 내용이에요. 네, 2016년 이후 한 해 4,500건씩 발생하며 급증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는데요. 화학적 폭발에 따른 화재와 배터리 화재도 해마다 느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번 사고로 드러난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 역시 화재 역시 여전히 매년 3,000건 안팎을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 샌드위치 패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향신문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 통계 등을 분석한 걸 보면 화학 반응열이 원인이거나 화학적 폭발이 발화 요인인 화재 발생 건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발화의 최초 원인이 화학 반응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2008년에서 2015년에는 한 200~300건씩 나타났는데 2016년 514건 이후 지난해까지 꾸준히 400~500건씩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79건으로 집계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근데 인명피해는 6명이 사망한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1명에서 2명에 그쳤다. 그러니까 인명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아마 대책을 잘 안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화학적 폭발 화재도 매년 늘어서 한 해 100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 15건인 화학적 폭발 화재는 2019년 50건을 넘긴 후에 지난해 84건, 올 상반기에 7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또 배터리 축전기 화재도 크게 늘고 있어서 2008년 39건에서 2023년 160건, 올 상반기에는 101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 사고의 발해와 원인으로 지목되는 리튬 1차 전지는 2차 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는 화재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리튬 자체가 화학적 반응성이 큰 금속이라 고온에 노출되거나 수증기와 만나면 불이 날 수 있는데 이번 사고처럼 화학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불이 커지는 열폭주 현상도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패널도 계속 뭐 지적을 했는데 네. 이게 가연성 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품질 인정 조항을 만들었지만 지금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에서도 보듯이 지난번에 이천 화재 참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후에 아마 법이 또 개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화재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완전 싹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은 건물을 아예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커진다. 뭐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실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기존의 건물에서 사용하거나 공장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뭐 설치할 규정이 애매하고 우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판국에 이 별도의 이런 화학 사고나 이런 거에 대비한 시설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을 급하게 만들어도 그게 실제로 적용이 적용되지 돼서 않으니까. 쭉 이제 좀 이런 실질적인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여서 빨리 어쨌든 제도화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여러모로 답답하고 또 위험한 부분이 경향신문 4면을 보여주세요. 이게 결국은 군용 리튬 1차 전지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군에 군납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미 그러면은 군 창고에는 이 제품이 있는 거고 리튬 전지가 그런데 또 보니까 군 창고에서도 이 화재 사고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이미 또. 그러면 아예 배터리 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관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배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리튬 1차 전지는 일회용이기는 한데 최장 20년까지 쓸 수가 있고 사용 온도 범위가 넓어서 추위나 더위에도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통신 장비의 전원으로 많이 쓰이고 군에서도 무전기 전원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군에서 리튬 1차 전지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가 오래전부터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2019년에 리튬 전지를 보관하던 경기 포천시 군부대, 대전 군수지원단 창고, 포항 해병대 창고, 세종 육군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에서 폭발로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안규백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군에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 사이에 31건의 리튬 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근거리 FM 무전기에서 사용하는 리튬 전지와 관련해서만 19건의 사고가 났고 이 근거리 FM 무전기 PRC-999K용 전지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하고 비치로셀이 함께 납품을 하고 있는 전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관리가 더 철저했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쨌든 이 전지가 일반적으로는 패키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더라도 비가 온다든지 어떤 이 결국은 물과 안에 있는 리튬이 접촉하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전지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건전지 크기가 일반적인 요렇게 손가락 굵기만한 건전지가 아니라 한 이만한 거예요. 그렇죠. 큰 거예요. 군용으로 그렇죠. 쓰는 거는 건전지가 원래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병들이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무전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무전기 한 절반 정도가 배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이렇게 패키지를 이렇게 다 쌓아야 되는데 외부 접촉이 안 되도록 거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비가 오면 공기 중에 있는 습기나 이런 거하고 반응해가지고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거나 불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무전기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군을 이제 안 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메고 다니면서 뭐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안테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전화 비슷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받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군에 안 갔던 김민하 평론가 너무 잘한다. 네, 그걸 또 네, 뭐 영화에서 많이 나오니까 네, 영화를 보고 제가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막 이제 그 전투 상황이나 훈련 상황에서 아 그렇다.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또 보관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은 비가 오거나 수분과 접촉했을 경우에 완제품이라도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완제품의 경우 안정화됐다고 보고 소방법의 관리 대상에서 지금 제외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고 네. 실제로 군부대에서 발생한 리튬 전지 폭발 사고들도 모두 비가 내리거나 비가 온 직후에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러면 군 창고나 이런 데 이게 이제 적재가 돼 있을 건데 화재 예방 시설에 갖췄는지 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러한 부분이 이제 미비한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국방부에서는 긴급 네. 뭐 점검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1차 전지 얘기하고 2차 전지 얘기하고 리튬 전지 얘기하는데 그 원리가 뭔지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배터리 이러면서 이렇게 도상으로 나와 있을 때는 양극하고 음극이 있고 여기에 리튬 판 같은 게 이렇게 있는 다음에 전해질 물질이 양쪽에 채워져 가지고 이온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해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 그렇게 해야지 포장이 작아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려 있다시피 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튬이 바깥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가까운 이렇게 말려 있는 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 충격이 가해지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뜩 들러붙잖아요.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들러붙으면은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키지가 문제가 생기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거기서부터 폭발이 일어나거나 불이 날 가능성이 이제 높겠구나라는 걸 저도 어제 막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공부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어쨌든 사각지대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그리고 화재와 관련된 이런 사각지대도 있지만 사람과 관련된 사각지대가 또 있습니다. 지금 중앙일보 이면을 보여주고 중앙일보 이면을 보시면은 제목이 외국인 사망자 18명 전원 불법 파견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23명 가운데 18명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로 확인이 됐잖아요. 사망자 중에. 이들 전원이 회사 직고용 노동자가 아닌 인력 파견 업체인 메이셀이 파견한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전해드릴 때는 이 노동자들이 도급 형식으로 와서 일한 거다라고 전해드렸고 이 아리셀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맞아. 파견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도급이라고 주장했어요. 도급이라고 주장했나?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실제로 인력을 소개하고 공급한 업체 측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급이 아니다. 파견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견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 공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파견이 가능하지 않은데 그 메이셀 관계자는 그 중알바하고 통화해서 메이셀이 인력 파견 업체입니다. 네. 우리는 도급업체가 아니라 파견 수수료만 받고 사람을 대주는 파견업체다. 업무 관리 감독은 전부 아리셀에서 했고 이게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파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업무 관리 감독은 전부 아리셀에서 했고 우리는 아리셀 공장 자체를 가본 적이 없다. 사망한 외국인 18명 전원이 메이셀 소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견하고 도급의 차이는 그러니까 그 도급이라고 하는 건 일감을 뚝 떼어줘서 야 너네들 이거 해가지고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자 돌림이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도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배를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배를 물론 도배가 도급이다 이게 아니라 도배를 맡긴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도배를 맡겨놓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우리가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도배지만 정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알아서 그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들어가서의 작업 지시는 도배를 하러 오신 분들 중에 그 작업 지시를 하는 분이 있고 실제로 도배를 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업무가 분장돼 있고 우리가 이제 보고받는 거는 도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괜찮습니까? 이걸 보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도급이에요. 네. 근데 파견은 뭐냐면 이러한 이 도배를 해야 되는 분들을 파견을 받은 거고 내가 고용주인 내가 고용주가 되는 거고 내가 물론 직접적인 고용주는 아니죠. 이분들은 파견업체에 고용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이 벽에다가는 요 도배제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당신은 여기 칠하시고 당신은 여기 도배사인 당신은 또 저쪽 방을 일단은 칠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니까 일단은 점심 먹고 하시고요. 점심 먹을 때는 2개조로 나눠주셔가지고 이쪽 분은 이쪽 조에 속하신 분은 밥 먹고 이쪽 조에 속하신 분은 일단 작업 계속 하시고요. 풀 준비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파견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인력 파견 업체인 메이셀 인력을 파견한 측에서 만약에 이 작업 지시를 배터리와 관련된 작업 지시를 이 메이셀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메이셀이 했으면 도급이겠지만 자기들은 가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에. 그럼 이거는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 기사에 보면 메이셀은 불과 한 달여 전인 5월 17일 2차 전지 제조업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 등기한 업체라고 그래요. 이 업체의 소재지가 화재 발생 현장인 아리셀 공장 3동 2층 포장 작업장이라고 합니다.
웃기잖아 이거. 그렇죠. 아리셀이 메이스를 통해 파견 형식으로 인력을 받은 게 아니라 사내 하도급 업체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꼼수 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기업에 만연한 전형적인 위장된 사내 하도급 불법 사내 하청 그 형식을 약간 영세하게 지금 따라한 거예요. 근데 그 대표라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우리 도급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 그게 왜 그래서 중요하냐면 이런 경우에 여기 지금 제조업 사업장이기 때문에 파견이 안 되거든요. 파견 업체가 안 되기 때문에 파견을 한 거 자체가 불법입니다만은 그런데 또 실제로 여기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진다라고 했을 때 파견이면은 작업 지시나 이런 거를 이 사업주가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이 가져야 되는 사업주가 거잖아요. 져야 되니까 도급이라고 지금 그렇죠. 핑계를 대면서 떠넘긴 거잖아. 도급이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작업 지시나 이런 거를 도급업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꼬리 자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지. 근데 도급업자는 지금 메이셀은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확 살짝 놀란 거야. 그렇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잖아요. 아니야. 파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온 거지.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지금. 이거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이 H2 비자, 그러니까 H2 비자는 방문 취업 동포예요. H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선 대부분 지금 숨진 게 중국인 방문 동포잖아요. 특례 고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과 300인 이하 근로자 혹은 자본금 80억 원 이하 규모의 사업장 등에 한해서만 특례 고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리셀의 자본금은 250억 원으로 기준을 이미 초과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파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데였어, 아리셀은. 근데 지금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파견을 한 거죠. 사내 하청 주듯이 파견을 받아가지고 한 거야. 근데 책임 회피하려고 도급이라고 지금 떠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파견을 그런 식으로 받은 것도 금방 자르고 쉽게 자르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그렇지. 일 많을 때는 그냥 그렇죠. 뭐 썼다가 아닐 때 그냥 뭐 쉬라고 하고 뭐 그렇죠. 이런 거지. 쉽게 자르고 쉽게 문제 생겼을 때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이면은 아리셀 악질인데 이거? 그렇죠. 상당히 의심이 되고 한겨레 일면 보여주세요. 더군다나 이분들이 파견도 파견이지만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위험 모른 채 지인하시다 외국인 일용직 무방비로 당했다. 한겨레 기사 이렇게 돼 있어요. 기사 문장에 이번 화재 참사는 감추고 싶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싸고 쉽게 대체할 수 있으며 관리 비용도 저렴한 이방의 존재들이 선진 산업국가 대한민국의 밑바닥 노동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고용에서도 안전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받았고 현장에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기도 비치돼 있었다. 그러니까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 한겨레가 확보한 화재 발생 건물의 그러니까 CCTV 영상을 보면 배터리 폭발이 일어난 직후 일부 직원이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지만 불길은 추가 폭발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된다. 리튬 화재의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특수 장비가 부족하거나 없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 대표는 또 화재 알리는 경보 장치와 진압 장치인 소화기, 탈출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피 매뉴얼 등을 갖췄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영상에 잡힌 발화 당시 직원들의 행동을 보면 처음 연기가 피어오르고 1, 2차 폭발이 일어날 때까지도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손으로 배터리를 옮기려고 시도하고 연쇄 폭발이 시작됐는데도 분말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이게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튬 화재 대처 요령을 전혀 숙지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거고 이 기사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공장 작업자의 다수가 장기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외국인인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교육 훈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이런 기업이 제대로 교육을 했겠느냐 이런 거고. 조선일보도 그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기사는 뭐 저희가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소통이 안 되잖아.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이게 말이 언어적인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교육도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걸 조선일보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겨레 이면 기사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장 중간 관리자인 이모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회사가 분기에 한 번 화재 대피 훈련 실시했고 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는 만큼 안전을 위한 사전 교육을 상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씨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파견업체에 고용된 채 회사 요청에 따라서 그때그때 작업 과정에 투입되는 일용직들이
분기별 대피 훈련이나 수시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기는 어려웠을 걸로 보인다. 회사에게는 파견 노동자의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았더라도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 처지에서는 교육 내용도 숙지도 쉽지 않았으리라고 보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파견과 관련돼서도 이 한겨레에서도 파견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네. 역시 메이스의 관계자가 파견 수수료만 받고 노동자들을 파견 보낸 거고 작업 지시한 적 없고 노동자들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 파견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메이셀은 이 아리셀 건물 3동 2층에 소지한 회사로 1차 전지 제조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도급을 해준 거라는 원청업체인 아리셀 설명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라는 거, 그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 파견을 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 경우라면은 제조업 생산 공정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파견 허용 업종도 아니다라는 점에서 불법 파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기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메이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리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명절 때 회사 간부들 선물 줄 때 빼고는 가지도 않는다. 그렇죠. 파견 업체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한겨레 기사를 보면 앞으로 이 수사의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는 이번 화재로 희생된 노동자 다수가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리셀이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또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안법 등 수사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만약에 그 처벌법을 적용하려면은 보건 안전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회사 쪽에서.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도 뭐 마찬가지죠. 또 도급이라고 하면은 그럼 도급회사 대표가 그걸 해야 될 역할을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파견 형식이 돼 있다고 하면 회사가 그걸 다 전적으로 교육시키고 안전관리를 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이게 사실은 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다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그럼 똑같이 뭐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손가락질 했을 건데 경향신문 3면 보여주세요. 이주 노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한국서 일하다 죽는 게 남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이주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주 노동자들의 반응을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국적 A씨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기사에는 경향신문하고 통화하자마자 방글라데시나 네팔보다 잘 산다는 한국에서 사고 한 번으로 23명이나 죽는 게 말이 되냐라고 먼저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11년 한국에 들어와 부산 경기 의정부시 등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사고 소식을 들은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한국에서 오래 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위험하면 금방 떠나야겠다고 말했다. 다들 자기 일처럼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20명 이상이 한꺼번에 죽어서 더 많이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매일 한두 명씩 계속 이어지고 있다. A씨가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 죽음들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많은 이들이 죽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들이 모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에는 한국에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올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사고로 죽느냐라는 댓글이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외국인 우리 늘 산재 사망 사고 발생한 거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인 비정규직 노동자이거나 외국인이거나 크게 분류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A 씨도 그동안 공장에서 일할 때 안전교육, 대피교육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일단 일을 시키고 교육 같은 거 해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12년에 한국에 온 미얀마 국적 마웅티엔 씨도 공장에서 일할 때 교육 안 받았다. 한국말 잘 모르는 이주 노동자들은 교육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일이 많다. 또 큰 공장 같은 경우에 길이 엄청 많아서 대피로를 부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 외국인이면 알아서 미리 대피로를 알아보든지 한국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 사회가 이주 노동자의 안전을 뒷전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고, 경향신문의 바로 옆에 보면은 기사가 또 하나 있는데 네. 제목이 한국인 기피 일자리 외국인이 채워라는 제목인데 이것을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다는 지적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신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외신. AP통신, 로이터통신 이런 데서 2020년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2008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등을 같이 나열을 하면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사망자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고 이런 사례를 보면은 한국인이 꺼리는 저임금 육체노동에 주로 종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런 사고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한국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을 외신이 소개를 하고 있다.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또 금방 사라져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국민들, 한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의 가치도 왜 그들이 노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고민 같은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 최저임금도 그냥 100원 올릴 건지 200원 올릴 건지 이런 것만 얘기하지 왜 그들의 노동이 필요한 건지 노동이라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담론을 가지고 논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냥 싸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신문에 보도되고 맨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가족이 있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꼭 필요할 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더만 외국인 노동자들 뭐 외국 이주민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애들 쑥쑥 많이 나가지고 출산율도 올려야 될 것처럼 얘기하더만 뭐 출산기계 이런 논쟁을 떠나서 그러면 와서 살 만큼의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지. 아마 그런 사람들 그치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 서양인들 선진국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하고 열심히 결혼 많이 하시오. 그런 얘기 정도 수준인 것 같아. 그냥 와가지고 우리나라 노동자들 일자리 뺏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조선업에다가 외국인 노동자 왕창 넣어가지고 그냥 우리 그 인력 부족한 거 그냥 막 때우고 그리고 막 빨리 갈 사람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갑자기 콘서트장에다가 막 들이닥쳐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인지 아닌지 잡아내고 이게 뭐 국가 운영에 대한 어떤 이 국격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임금 가사노동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민청 설립하자 그러고 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 이런 걸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엄청 똑똑한 척해 그럴 때는 또. 그러면은 이런 사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뭐 이런 후보들 그리고 한동훈이 아니더라도 여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서로 막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남북이 점점 이게 지금 갑자기 윤 대통령이 중앙아시아에서 갔다 오고 나니까 뭐 6.25 마찬가지도 그렇지만 뭐 이게 국내 정치용으로만 이용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뭐 대북 확성기 방송 다시 한다 그러고 지금 좀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좀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한다던가 외교에 대해서 얘기한다던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합리적인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경향신문 오면을 보여주세요. 뭘 갖고 얘기를 하느냐. 결국 이런 얘기는 없고 핵무장 논쟁 같은 걸 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긴장 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핵까지면은 저것들 꼼짝 못할 거야. 까불지 못할 거야. 이런 거야. 경향신문은 이걸 왜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느냐. 강성보수층 끌어안기 기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논쟁 자체를 입장을 막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대충 이 기사 리드만 읽어드리면은 6.25 전쟁 74주년인 25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핵무장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나경원 후보는 핵무장론을 폈고 윤상현 후보는 공해상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후보는 일본 정도의 핵무장 잠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후보는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을 강화할 때라고 가장 온건한 입장을 밝혔다. 이랬다는데 아니 미국에서 반응 나왔다잖아요. 워싱턴 선언이나 잘 지키면 되지.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전당대회의 핵심 이슈가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제가 의문인 거는 이런 얘기 할 때가 맞느냐는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맥락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여기에 대해서 장단을 맞춰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경향신문에 윤심 가지고 지금 경쟁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25일 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서 열린 6.25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강경 발언을 막 하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그쪽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근데 경향신문 기사도 얘기하는 것처럼 TK 지역을 이렇게 찾았잖아요. 전통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 추가 지지율 하락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힘에 의한 평화 막 이거 외치고 까불면은 우리도 감히 우리한테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하고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최희병 사건과 관련해서 정청래 위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나? 여당 군 출신 의원이 군대도 안 갔다 온 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거 보면서 군대도 안 갔다 온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요? 미안해요, 김민하 네, 평론가. 아니 저 4주 훈련 하는 건 아니었는데. 4주 훈련도 그래 받고. 총을 쐈잖아. 아유, 그럼요. 그렇지. 은 대통령은 총 쏘고 싶지 않았지만은 네. 은 대통령은 그냥 면제 아니야, 면제 부동시로. 총도 안 들어봤을 걸? 그렇죠. 네. 근데 총 쏘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수류탄 한 발이 떨어지면 얼마나 처참한지 그걸 좀 알기라도 아나? 근데 이런 이제 보수 유권자층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맥락이다라는 거를 경향신문 같은 데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 제목이 보수 심장 대구서 대구 경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맥락이라는 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어제는 6.25 이 일이고 해서 이런 강경 발언으로 쭉 쓸려갔지만 그동안에는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검론 가지고 얘기를 하는 국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쵸. 사실 그거는 그러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거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실 계속 지적해 드렸습니다마는 네. 한국일보의 칼럼을 보여주십시오. 한국일보에 이제 김광수 정치부장이 쓴 칼럼인데 한동훈 뭐가 그리 급한가요? 제목이. 이 기사를 보면은 이 칼럼을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출사표를 나름대로 쓰면서 후보 등록해가지고 이제 전당대 레이스가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이 출사표에 대해서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 장점이 많다. 이 저급한 말로 여론을 들쑤셔 갈라치거나 혼자만 살겠다고 눈치 보는 정치인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출사표의 3가지가 아쉽다. 첫째, 처절한 반성이 없다. 물러난 지 고작 2달 지났다. 패장이 지휘봉을 잡기엔 너무 이르다. 수험생에게 시험 출제를 맡기는 격이다. 심각한 자기 모순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출마 논리가 해괴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출마 논리가 해괴하다. 오로지 저의 책임인데 우리가 변하지 않아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흘려보낸 시간을 지적하며 여당을 고립된 갈라파고스에 비유했다. 내 탓과 남 탓이 교묘하게 섞였다. 이게 해괴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둘째,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었다. 당원에게 바치는 헌사가 출마 선언에 차고 넘치는데 보수정치 재건을 얘기하면서 지구당 부활을 해법으로 꺼내고 험지 광주에서 낙선한 박은식을 거론했다. 그럴듯해 보인다. 그런데 당사자가 지적하는 페이는 전혀 다르다. 박은식 후보 총선 직후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대파 논란 이후에 당이 선거구도를 범죄와 비범죄로 가져갔다. 집권 여당이 할 프레임은 아니었다. 국민의힘을 찍어서 나라가 좋아진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라고 하더라. 근데 이게 누가 한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동훈의 방식은 평가가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고 네. 셋째, 상황에 말을 맞췄다. 여당의 금기를 깨면서 최상병 특검법으로 단번에 이슈를 장악했다. 다만 당대표가 되면 발의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 달 뒤의 일이다. 당장 국회 표결을 벼르는 야당이 응하니 만무하다. 목련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라던 장담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를 주고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면 절반을 훌쩍 넘는 특검 찬성 여론에 힘을 실어야 했다. 여당 특검법, 야당 특검법을 구분하며 시간 끌 일이 아니다. 뭐야 한동훈. 어차피 내가 볼 땐 안 돼.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면서 김광수 정치부장이 뭐가 생각나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깍듯하게 허리 숙인 폴더 인사의 잔상이 아직 선명하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될 때 그리고 세대교체 얘기할 때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과 환상은 다르지 않았느냐. 이 노래의 뒷부분은 그대는 새로워야 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고 새롭게 도전하자인데 한동훈의 도전 다시 시작됐지만 정작 본인은 별로 바뀐 게 없다. 김광수 정치부장이 50대 초반쯤 되는 것 같아. 서태지 세대거든. 아, 그러신가요? 그게 떠오른다고 하는 거. 환상 속의
그 노래 알아요? 알죠. 알아요. 초등학생 때 불렀던 노래. 이렇게 하는 거. 네, 춤을 뭐 이렇게 추고. 네. 아마 그 세대인 것 같아. 태진아가 아니고. 아, 네. 태진아 무슨. 네. 아무튼 이게 어쨌든 최상병 특검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뭐 여당 특검, 야당 특검 지금 그걸 분리해 가지고 내가 대표가 되면 하겠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했잖아요. 네. 한결의 사설을 보여주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선서 증언 거부하고서는 청문회가 위법이라고 한다. 저 어이가 없었어. 그거 얘기 보면서 이 전 장관이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대해서 위헌위법적 행태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마저 거부하고 주요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증언을 회피하더니 되레 국회 탓을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다 그런 거예요.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국회는 정면으로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했다는데 그래 뭐 선서와 증언을 강요를 했습니까? 어떻게 입법 청문회인데 선서와 증언을 어떻게 강요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아 원래 하는 거잖아. 원래 하는 거잖아. 원래 하는 거를 안 하니까 왜 안 하냐고 했던 거지. 황당합니다. 그럼 증언 선서는 뭐하러 요구를 해?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아, 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든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된 이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고위공직을 지낸 인물이라면 국민적 의혹을 사는 사안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증언하는 게 마땅한 도리다. 이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 등이 증인 선서마저 거부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실망과 분노를 느낀 이유다. 떳떳하다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합리적인 태도인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호주 대상 못 나갔으면은 그래도 그런 거라도 시켜주려고 막 했던 건데 그러면은 좀 이제는 입도 열고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자기가 좀 사법 처리를 받을까 봐 겁이 나서 그러나? 그러니까 주요 관계자가 이렇게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는데 뭔 놈의 그 특검 추천권을 뭐 대법원장이 하면은 뭐 이거를 뭐 합리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주장을 해야 국민의힘이 주장을 해야 이 특검법 공세를 막아낼 수가 있고 탄핵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차별화가 됩니까? 한동훈은 당대표가 되기 쉽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총선 때 봤잖아. 아까 여기 나왔잖아. 목련 피면 김포는 서울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단서가 없었어. 국민의힘이 이기면 국민의힘이 이기고 목련이 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기기 전에 목련이 폈는데 어떡하지? 근데 하여튼 어쨌든 약속 안 지켰잖아요. 이번에도 최상병 특검법도 똑같은 얘기 논법으로 얘기하잖아. 당대표 되면 제가 할게요. 근데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떡하지? 목적을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또 목적을 투명하게 밝혀요.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근데 막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이 JTBC가 보도를 한 게 있어요. JTBC가 너무 재밌더라 이거. JTBC의 단독 보도를 뭐 동영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됐든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뭘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간인 이모 씨와 골프 친 적 없느냐? 여기서 등장한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JTBC 취재진은 이 씨를 비롯한 해병대 출신들이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나 임성근은 어떤 사람인지 난 너무 궁금해. 일단 이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억나실 건데 이 입법 청문회에서 지금 리드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민간인 이 모모에 대해서 모릅니까? 라고 물었는데 모른다라고 답을 했고 질문이 해병대 출신이고 임성근 사단장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한다던데 몰라요? 이렇게 물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한 번도 저 골프 같이 친 적이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이 인원이라는 건 군대식 표현이죠. 누구를 얘기할 때 저 인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모른다고 한 건데 여기서 언급된 민간인 이 모모 씨가 누구냐? 미등록 투자사인
블랙펄 인베스트의 전 대표입니다. 아, 이름 멋있어요. 블랙펄 인베스트. 네. 근데 이 블랙펄 인베스트가 뭐냐?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동원된 업체고 그 업체의 대표. 그러니까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가 이 이모 씨인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가족 계좌 직접 관리하고 시세 조정에 깊이 관여했다. 법원에서 1심 법원이 판단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모 씨인데 예. JTBC가 그럼 입수한 카톡 대화는 뭐냐? 지난해 5월에 이 카톡방에 방금 말씀드린 이모 씨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근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해병대 출신이래요. 또 그치. 해병대를 갔다 왔답니다. 아, 대단하죠? 해병대 갔다 오고 블랙펄이다. 그다음에 네. 이분이 있고 카톡에 그다음에 역시 해병대 출신인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A씨, 현직 경찰 B씨, 변호사 C씨가 있었대요. 근데 이 중에 기수가 제일 높았던 선배님이 바로 블랙펄 이모 씨. 이모 씨고.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지난해 5월 3일인데 이 중에 이 경호처 출신, 청와대 경호처 출신 A 씨가 포항의 1사단에서 초대를 합니다.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및 저녁 자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6월 2일에 오후 1시에 임성근 사단장을 방문을 하고 2시부터 골프를 치고 저녁에는 사단장 및 참모들과 회식을 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블랙펄 이모 씨가 뭔가 이제 화답도 했고 일정을 체크하겠다고도 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마지막에 이모 씨가 참석이 어렵다라고 해서 이 모임은 성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들하고 모임을 같이 했던 변호사 C씨, 아까 카톡방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 C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블랙펄의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JTBC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블랙펄 이모 씨한테 임성근 사단장하고 알고 지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경호처 출신 A씨 임성근 사단장과 알고 지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고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 모임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 답을 안 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이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 블랙펄인지 뭔 펄인지 간에 그 대표란 사람 그 주가 조작했다는 사람 아니에요? 네. 임성근을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이게 뭐 이런 대답이 있어? 국회에서 모른다면서요 전혀. 그건 임성근이 모른다고 한 거고. 그렇죠. 아 이모 씨가. 그렇죠. 임 사단장 알아요? 이랬더니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렇죠. 임성근은 모른다는데. 안다는 얘기지. 그렇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한테 김성환 알아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한테 예를 들면 김성환 알아요? 그랬는데 제가 몰라요. 그랬는데 김성환한테 물어보니까 글쎄요. 김민아 내가 알아요? 알까 모를까? 네. 이렇게. 김성환은 글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아는 사이다. 이모 씨, 이 블랙펄 이모 씨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차 작전에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관리한 것 같고 그 엑셀 파일명 김건희 그리고 시세 조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이 상당한 의심을 받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이모 씨가 임성근도 안다 아는 사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임성근을 지켜주려고 했다. 이게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경호처 출신이잖아요. 어디 윤정부 경호처 출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호처 출신이 임성근 사단장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되는 거 아니야. 1사단하고.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 만나는 일정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골프 모임, 임 사단장도 골프 모임 같이 하겠다는 뜻이지. 아니 뭐가 있다고 임 사단장,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임 사단장하고 만나가지고 골프를 쳐. 뭔가 인간적으로 끈끈한 뭔가 연결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경호처 출신 이 사람이. 하여튼 평소에 어떤 관계로든지 간에 자주 보고 자주 얘기를 하는 사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호처 출신, 그러니까 임성근하고 연결이 안 되면 경호처 출신하고 지금 그 블랙펄 대표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하고 이렇게 계속 똘똘 뭉치면서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쪽은 확실히 친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임성근하고 직접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경호처를 타고 가서 대통령한테 로비를 했을 가능성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이렇게까지 펄쩍펄쩍 뛰면서 뭐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그냥 직방으로 임성근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상당히 의심이 될랑말랑 상당히 흥미롭고 요거 재밌는데. 네, 흥미로운 그러한 보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공수처도 관련 첩보를 입수해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한 걸 보니까. 근데 공수처가 이 첩보를 입수를 했는데 요거 통신 기록들, 요거 싹 다 뒤져가지고 지금 그렇죠. 확보해야 돼. 빨리. 그렇죠. 근데 공수처가 수사 진도를 이 부분에 나갈 수 있을까요? 진도를 아마 나가다가 아니, 못 나가더라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아마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못 나가더라도 일단 통신 그렇죠. 기록부터 확보해서 갖다 놓고 있어야 돼. 제가 볼 책상에다 때는 올려놓고 있어야 돼.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확보한 게 있으리라 봅니다. 저만의 망상, 저만의 혼자의 첩보를 뇌피셜. 입수했다고 하면 네, 이건 바로 그렇죠. 통신 기록부터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뇌피셜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다 공수처는. 근데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을 거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이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안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아마 되고요. 진짜 아깝다. 이거 수사가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냥 오늘이라도 압수영장 딱 쳐가지고 바로 휴대폰 싹 뺏고 집 가가지고 확 뒤져야 되는 거야. 상당히 의심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겨레 일면을 보여주세요.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일면 보여주시면은 법 개정 중인데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공식화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법사위에 방송사법 해서 처리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속도전을 펼치는 게 8월이면은 MBC, KBS, EBS까지 공영방송 이사진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이사진을 개편을 해야 정권이 좌지우지하지 못할 것이다. 공영방송을.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그냥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나 그냥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이 바뀔 예정인데. 그리고 이 법에는 지금 말씀하신 공영방송의 이사 선출, 즉 지배구조 개선, 그러니까 이 이사 선출 방식을 바꾸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방통위가 2인 구조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방통위가 2인 구조를 그냥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사를.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가서는 법적으로 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럼 상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정책 맥락이 다 없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은 방통위가 이사 선임을 그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루고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다른 거 다 떠나더라도 방통위가 방통위원을 5인 체제로 만들고 일단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위법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2명이서 처리해버리겠다는 거잖아. 그냥 김홍일 방통위원장 그냥 난 하겠다. 그래 왜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제대로 답도 안 해요. 이분이 아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야 석박지제를 하는 분이라 석박지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 지금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여운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문진 이사가 임명이 안 되면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현 이사가 업무를 이어가도록 법에 돼 있다. 당장 이사 교체를 할 필요가 없는데 법원이 2인 구성의 방통위가 내린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서 잇따라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지금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뭡니까? 그거를 갑자기 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가처분? 그렇죠. 그걸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홍일 위원장이 박문진 이사 선임을 진행할 경우에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 고발 등의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 네, 무리수를 막 두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8월 12일에 기존 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박문진 등 공영방송 3사 새 이사 선임 절차는 7월 초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음 달부터 이사진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면 윤 대통령이 15일 정도는 이거 묵혔다가 하거나 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사진 그냥 나는 계속 고할 거야.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거든. 지난번에 한번 행사했잖아. 근데 이것도 기록이다. 똑같은 법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거부권을 2번 행사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야. 야, 대단합니다. 기가 막히다 정말. 그래서 요거까지 전해드리고. 아니
네. 왜 2개만 하면 되는데? 그럴까요? 그러면 또 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뭐 시간이 인사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빨리 그냥 그거 일면 기사. 일면에 DSR은 그냥 빨리 간단하게 하고요. 한겨레 일면 기사 옆에 있습니다. 한겨레 일면 다시 보여주면 옆에 가계대출 급증에도 규제 강화 돌연 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2단계를 적용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 전해드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를 단계를 높여서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렇죠.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느는데 집을 대출받아가지고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DSR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면 좀 더 규제를 강화해서 그러니까 이게 금융권도 위험해지고 가계부채가 그렇죠. 터질 수 있잖아. 앞으로 또 금리가 오른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었거든요. 이걸 얘기할 때. 네. 그래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한 건데 안 한다는 거예요? 9월로 연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도입할 때가 됐는데 2단계 도입할 때가 됐는데 7월 달에 2단계 도입할 때가 됐는데 7월 달에 하지 않고 9월 달로 미뤘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대출 막차를 타려고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다. 근데 그렇지 지금 않아도 아파트값 막 계속 오르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값은 오르고 그렇지 않아도 대출 받아야 돼. 지금 받아가지고 사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출 막차로 지금 몰리면 빨리 땡겨야지.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 그러니까는 아니, 집값이 중요해. 가계부채 중요하지 않아. 이 정부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오로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요. 정부 곳간에만 빚 안 내면 된다고 해서 엉뚱한 대로 빚을 막 돌려막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빚 내도 되는 나라야.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뭐 중앙일보 신문을 보니까 박성중 전 의원이 과기부 장관감으로 지금 또 고려 중이다. 전문성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없어요? 전문성이 없죠. 미디어 무슨 특위위원장 했잖아. 그때도 전문성이 없었는데 아무튼 이런 무조건 싸우라는 거지. 지금 국회 상임위 나가서 그 최민희 위원장하고 막 싸우라는 거지. 김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그래서 전혀 전문성 없는 사람을 또 장관을 시킨다라는 생각을 하는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가운데 한겨레 27면에 있는 정남구 논설위원회 칼럼 석유공사에 당한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한 번으로 끝내라.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한국 석유공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 그냥 갔으면 한국 석유공사가 사실 지금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를 승인을 못 받는 상황이 됐으면은 구조조정 대상이 됐거나 이랬을 건데 한국 석유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를 써가지고 시추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만든 것에 가깝다 이 사건은. 그렇지. 2021년에 동해 가스전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석유공사가 계속 시추를 해야 존재의 가치가 있는 기관이거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시추 명분세 만들려고 막 이것저것 막 뭐 어떻게 해서든 마사지를 했든 뭐 했든 간에 막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낼름 그냥 그렇죠. 석유가 있어. 그렇죠. 석유공사는 열 탔구나 그냥 그러면서 대통령을 이용해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면 이게 석유공사가 이런 걸 갖고 왔을 때 의심을 먼저 했어야 된다. 그치. 뭐 때문에 그래? 의심을 했어야 되고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박정희 향수를 떠올리면서 낼름 이거를 국정 브리핑을 했다. 그래서 결론이 이래요. 그런 국정 브리핑 기획한 참모를 벌 주고 국민을 절망에 빠뜨릴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잘못된 국정 운영 앞에 무슨 뭐 이 최상병 특검도 수용하시고 여러 가지 의혹도 해소를 하셔야 되지만 국정 운영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것도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는 없다. 기대는 없지만 그냥 얘기한다. 오늘의 결론 기대가 없어도 얘기한다.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김민하 평론가 지금 인사- 6분이라고 모았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은 그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동접자가 모자라면은 저희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하였고요.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